얘는 금을 되게 얇게 만들어 놓은 샘플이고요. 금이 굉장히 얇은 거군요. 예, 요 라인이 이제 금을 얇은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전자현미경입니다. 장비 가격이 무려 122억 원씩이나 하죠. 전자현미경은 물체를 확대해서 보기 위해 빛 대신 전자를 사용하는 현미경을 말하는데요. 이 장비의 정식 명칭은 HVEM. 물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를 여타 다른 전자현미경들보다 훨씬 높은 전압을 걸어 쬐어준다고 해서 붙은 명칭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금 원자들이란 예. 말이죠. 여기 점들이 이게. 예, 밤한색 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게 영상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와. 요 끝단을 조금 보시게 되면 오, 흘러나가는데요, 조금씩? 예, 그 원자들 하나하나들이 전자빔하고 맞으면서 그 전자들의 본딩을 끊어요. 그러면서 원자들이 날아가게 되죠.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은 아주 얇은 금박을 약 50만 배로 확대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세히 보면 무언가 동글동글하고 규칙적인 알갱이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 모두가 바로 금 원자입니다. 좀 더 잘 살펴보면 HVEM이 쬐어주고 있는 전자들에 의해 금 원자들이 점점 가루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블록을 원자라고 배워왔는데 지금 그 블록들의 결합이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우리는 옹스트럼을 사용합니다. 이 옹스트럼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작냐면 지금 여기 머리카락을 요 두께에 1000번 쪼갠 조각, 그걸 다시 한 번 더 1000번 쪼개면 그게 옹스트럼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1m를 10으로 10번 나누면 나타나는 길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빛을 사용해 물체를 확대하는 과학 현미경을 이용하면 마이크로미터의 세계까지는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작은 세계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간단한 전시물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전시물을 잘 보면 각기 다른 원의 넓이를 가진 원기둥들이 한데 모여서 다발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기둥 다발 아래에서 다발을 손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발 위로 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원기둥 위의 원의 넓이에 따라 손의 형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점입니다. 원기둥을 이루는 원의 넓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밀어 올린 손의 형태가 섬세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 원의 넓이가 크면 손의 형태가 점점 투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의 형태를 보다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보다 더욱 작은 측정 도구로 대상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의 파장은 대략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만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의 세계를 들여다보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의 세계에서 다시 1000분의 1만큼 작아진 나노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빛의 파장보다 들여다봐야 할 대상의 크기가 더욱 작기 때문에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아까 소개했던 전시물로 비유하자면 원기둥의 면적보다 100분의 1 작은 대상을 들어 올려 그 대상의 형태를 보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나노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의해 등장한 현미경이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은 핵물리학의 선구자이자 우라늄의 연쇄 반응을 고안해낸 과학자로 알려진 실라르드 레오에 의해 처음으로 창안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드 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따르면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세계 수준에서는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파동처럼 거동합니다. 전자도 그 물질들 중 하나인데 다행스럽게도 전자는 당시 인류가 원하는 대로 가속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양자역학적인 물질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전기장을 걸면 원하는 만큼으로 가속도 할 수 있고 운동량도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었죠. 실라르드 레오는 이것에 착안하여 빛을 대신해 전자들을 이용한 빔, 즉 전자빔으로 이루어진 현미경을 고안했고 제안했습니다. 원한다면 전자빔은 빛보다 파장이 훨씬 짧은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장이 짧아졌으니 이제 더욱더 작은 세계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현미경 개발에 착수했던 사람은 에른스트 루스카라는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공학자였습니다. 최초의 전자현미경은 겨우 400배의 배율을 가질 뿐이었죠. 그러나 이 개발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는 이제 빛이 아닌 전자라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물체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며, 속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전자빔을 이용하는 기술만 발달시키면 나노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은 예. 이름에서 보시듯이 전자를 이용하는 현미경입니다. 보통 광학현미경은 빛이나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전자를 투과시켜서 투과된 이미지를 관찰하는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에 원리가 좀 들어있네요. 사실 과학현미경은 렌즈로 이제 빛을 모으거나 네. 아니면 우리 상을 맺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전자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광학현미경은 유리로 된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네. 전자현미경에서는 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전자기 렌즈를 사용하게 되고요. 전자기 전자기 렌즈라고 하는 것은 예. 전자기 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아. 전자를 수축시키거나 확산시켜 가지고 예. 우리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과학적인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목적은 더 크게, 더 작은 것을 보고자 하는 과학자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두었어요. 네. 연구를 하다 보니 더 작은 것을 쪼개서 볼 수 있는 그 영향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네. 하나는 파장, 파장. 전자빔의 이 파장, 이 렌즈가 마그네틱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밑에서 맺혀지는 초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전자기 렌즈를 만질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이 파장 값을 더 짧게 만들자. 파장 값이 짧게 하면 이 분해능이 더 높아져요. 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파장을 짧게 하려다 보니 이 가속 전압을 높이면 이 파장이 짧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0kV, 200kV까지 만들어졌었는데, 예. 더 높이다 보니 오. 1001메가까지 높이면 파장이 더 짧아져서, 네.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니 원자들의 위치까지 관찰이 가능한 와. 분해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까지 됐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빛 대신 활용하는 현미경입니다. 기본 구조는 과학현미경과 다르지 않죠. 차별점은 빛 대신 전자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빛의 경로를 휘게 하여 원하는 초점을 만드는 과학현미경과는 달리 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의 경로를 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전자빔을 어떻게 원하는 대로 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전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잘 형성하도록 설계하기만 하면 전자빔을 원하는 대로 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빛을 원하는 대로 휘도록 하기 위해 크리스탈을 연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선 설명에 따르면 현미경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는 대상을 들여다보기 위한 원료 소스가 얼마나 짧은 파장을 보유할 수 있는가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밖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과학현미경이든 전자현미경이든 아무리 정밀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렌즈 하나만으로 빛을 아주 정확하게 한 점으로 모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과학용어로 구면수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얼마나 잘게 쪼개어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한지, 즉 소스의 파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와 얼마나 잘 빔을 모을 수 있는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따르면 소스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가 튀어나가는 속도, 즉 운동량을 높여주면 됩니다. 전자기 렌즈가 만드는 구면수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빔의 운동량이 일정하도록 잘 선택해 주어야 하며, 또 전자빔의 경로상에 이들을 한 점으로 잘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수차 보정기를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능의 개선이 반영된 국내 최고 수준의 전자현미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구자를 보유한 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입니다. 이곳에서 각각의 전자현미경을 운용하고 계신 박사님들과 함께 장비들의 특성과 어떤 연구에 이 장비들이 사용되는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지금 보시고 계신 전자현미경의 이름은 크라이오 EM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한 분자 몰레큘의 3차 구조를 보는 데 사용하는데요. 예. 그 분자의 3차 구조에서 원자의 위치를 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로 이미징 할 수 있는 장비고요. 네. 최대로 한 1.3 내지 4
앵스롬 그 오. 정도의 해상도로 구조를 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3에서 1.4 옹스트롬 정도요? 예, 그 이제 와. 시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요. 예. 그 정도 해상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와. 크라이오 EM 시스템은 액체 질소를 활용해서 시료를 냉각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시료를 냉각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얼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시료가 이 유리처럼 투명해야 돼요. 그냥 시료를 얼리면은 어는 과정에서 결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유리처럼 안 얼고 그 결정으로 이제 표면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이 에테인을 사용을 하는데요. 가스 에테인을 리퀴드 나이트로젠을 이용해서 온도를 충분히 낮춰주면은 이 네. 가스가 리퀴드 상태로 되거든요. 네. 리퀴드 에테인을 이용해서 시료를 얼리면은 유리처럼 그렇게 시료가 만들어져요. 아. 그래서 그 과정에 이 장비를 사용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EM 그리드를 카세트라는 장치에다가 예. 이 그리드를 여기 12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예. 카세트를 여기 나노 케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는데요. 예. 이 과정이 전부 다 그 리퀴드 나이트로젠 액체 질소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상온에서 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시료를 여기다 넣는 과정을 액체 질소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낮은 온도에서. 예, 저온에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장비로 오면은 이제 이 나노캡에 들어있는 카세트를 예. 열어서 이렇게 장비에 넣으면요. 예. 장비 안에 있는 그 로봇 팔이 내려와서 이 카세트를 장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장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크라이오 EM. 크라이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시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연구들을 이 현미경을 통해 이행할 수 있을까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연구하는데 이 장비가 아주 중요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40년 전부터 주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크라이엠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에 비해서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 보기 힘들었던 네. 그런 타겟들에 대한 3차 구조를 크라이엠을 통해서는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오,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단백질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컴플렉스, 그리고 우리 세포 막에 존재하는 막단백질,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사람들이 궁금하고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인데 그거를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결정을 만들어야 되고 크라이엠에서는 훨씬 적은 양의 시료를 통해서 예. 결정 없이 그 3차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큰 복합체 또는 막단백질의 구조를 보는데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전자현미경은 무려 지상 4층 건물 수준의 큰 규모를 자랑하고 또 앞서 소개드린 122억 원이라는 아주 값비싼 비용을 자랑하는 전자현미경입니다. 금원자가 날아가는 모습을 찍었던 그 전자현미경이기도 하죠. HVEM으로 알려진 이 투가 전자현미경은 하이 볼티지, 고전압을 이용해 전자를 가속시키는 장비입니다. 고전압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분해능을 가질 수 있죠. 우와. 이 까만색 점들 있죠? 요것들이 원자들의 포지션이에요. 우와, 이 네. 이미지가 의미가 있는 게 투가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원자들의 이미징을 국내에서 최초로 관찰한 이미지라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고, 그래서 보시면 와, 이 여기 이미지가 스케일이, 예. 스케일 1나노거든요. 1나노미터. 와. 이 녀석은 2004년부터 오프닝이 돼서 예. 약간 좀 올드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빔을 보는 구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빔을 볼 수가 있어요? 형광판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저기에서 시료를 집어넣는 건가요? 저기에서? 예, 여기에서 집어넣습니다. 보셨겠지만 일반 TM보다는 홀더가 길어요. 예. 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보통 오, 여기까지 오지만 네. 더 길죠. 더 길어요. 얘는 경통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위치가 길어야 돼서 좀 길은 홀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은 원자 분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샘플이 움직일 수 있는 요 갭이 좀 많이 넓어요. 그래서 샘플을 돌릴 수 있는 거리도 많고, 네. 특수 홀더 제작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 여기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예. 카메라로 이렇게 가서 화면을 볼 거예요. 아.
근데 이 녀석은 여기서도 보고 빔 보고 정렬 다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다시 CCD를 통해서 여기서 다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빔이 보이나요? 예, 볼 수 있죠. 예. 안쪽에 보면 네. 켜드릴게요. 오, 뭔가 소리가 나네요. 예.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얘가 진공으로 돼 있거든요. 그 안쪽이. 예. 그래서 그 진공이 이제 닫혀 있는 상태를 빔이 내려올 수 있게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빔이 내려오게 되면 물론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형광판이라는 네모난 사각형 판때기가 안쪽에요? 예, 저기 보시면 오, 그러네요. 예, 그죠? 저게 저게 지금 전자빔이에요. 형광판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한번 올려볼게요. 예.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우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아, 저게 지금 마치 원형 표적지처럼 생긴 거는 빔을 이제 모으기 위한 어떤 예, 그 맞습니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예, 건가요? 가장 가운데 점이 저 십자가 표시예요. 그래서 오. 배열을 좀 낮춰보면 아, 이 점- 작아지죠? 아, 빔이 예. 보이네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놓고 빔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아, 예, 빔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이렇게 그러네요. 조절할 수 있고 예. 가운데로 가져가면 오. 이제 이 기둥하고 빔하고 그대로 내려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저 표적지의 역할은 빔이 똑바로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리고 잘 모일 수 있도록.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시편이 제가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하나를요. 너무 좋았어요? 예, 오. 이렇게. 이게 샘플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저 지금 녀석도 저 위에서 통과가 돼서 나온 예, 거예요? 예, 예. 와, 그래서 그렇군요. 샘플을 보고자 하는 데를 저 십자 표시 갖다 놓고 이렇게 보고 예전에는 필름이 들어갔어요. 예. 진짜 필름이요. 예. 그래서 그 필름으로 찍어서 인화를 인화를 해서 이제 사진을 봤는데 네. 뭐 2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필름을 쓰기도 하지만 네. 지금은 다 CCD 카메라가 다 들어가 있어서 예. 디지털 사진으로 다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 녀석을 보시게 되면 네. 일단 골드예요. 금을 얇게 잘라서 저 모양을 만든 거고요. 예. 그래서 저 녀석을 올리게 되면 예. 빔이 밑으로 내려가요. 아, 이제 내려가는군요. 예, 그러면 그 밑에 CCD 카메라가 있어서 예. 아, 여기로 이제 예, 가겠네요. 그럼 이쪽으로 화면이 올라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 키들이 보이게 되겠죠. 이게 금을 자른. 예, 얇게 자른 영역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예. 특정 목적이 있어서 네.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만든 샘플이고요. 예. 이런 데는 좀 많이 보다 보면 데미지가 먹어요, 샘플에. 아, 그래요? 얘는 뭐 실험용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요런 데 이렇게 동그란 데 있죠. 얘는 이제 오, 잠깐만요.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지금 얘를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이게 금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와. 이게 200 요 나노미터. 길이가 여기서부터 200 여기까지가. 나노. 예. 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200 나노고요. 이거는 이제 요 주변은 퍼펙트한 결정이고 예. 요 안쪽은 뭔가 결함이 생겨 있는 영역이에요. 아, 살짝 틀어질거나. 그래서 스태킹 폴트라고 부르는 결함 중에 하나인데 재료 내에 어떠한 결함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와. 결함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장비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시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연구들을 이 현미경을 통해 이행할 수 있을까요? 금속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뭐 골드 같은 경우는 직접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뭐 디펙트들을 관찰하는 부분도 있고 촉매 재료들은 되게 작거든요. 작군요. 나노 재료라고 해서 뭐 5나노 이하 아니면 뭐 10나노 정도 되는 뭐 입자들 예. 아니면 뭐 네모난 입자 아니면 뭐 나노 플라워라고 얘기하는 꽃 모양 형태로 돼 있는 재료들도 있어요. 오, 그런 그렇군요. 모양들이 바뀌면 예.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줄 때 더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연구자들이 그 나노 재료를 만들었을 때 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볼 수 있고요. 아, 그 예. 나노 입자들이 어느 환경에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그 네.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나노 입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네. 뭐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만나볼 전자현미경은 HVEM이란 말 앞에 바이오가 붙어 있습니다. 생물 전용 초고전압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전자의 가속 속도가 빨라지고요. 네. 전자의 가속 속도가 빨라지면 투과력이 좋아집니다. 보통 그렇군요. 일반적인 투과 전자 현미경은 네. 70 나노메타 두께의 생물 시료를 관찰하는 데 적합합니다. 네. 근데 저희 초고전압 투과 전자 현미경의 경우 10배, 20배 정도의 10배, 20배. 두꺼운 시료를 네.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미경이 바이오, 생물 전용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특징 덕분에 이 생물 전용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었을까요?
보통 재료 시료 또는 생물 시료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물 시료는 전자빔의 데미지를 받기 쉽습니다. 뭐 재료 그래서 시료라고 한다면 광물 종류라든지 그렇죠. 광물이 아니지 반도체라든지 예.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예. 생물 시료는 뭐 우리 몸의 속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세포 이런 예. 걸 말하는 거겠죠. 네, 동물세포, 식물세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자빔을 맞으면 좀 손상이 가나요? 예, 손상이 가서 형태가 변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물 전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시료가 들어가는 위에 부분은 건들지 않고 예. 아랫부분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필터를 넣는다든지 생물에 적합한 카메라를 고안해서 장착한다든지 예. 생물 시료가 들어가는 부분 아래와 위에 대물 렌즈 사이에 공간이 다른 현미경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틸팅해서 이미지를 얻고 그 이미지로 3차원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2차원적인 단면 한 장의 사진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던 정보가 예. 다양한 각도를 틀면서 정보를 얻게 되고 이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3차원 이미징을 만들게 되면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전자현미경은 모노 CS 스템. 원자 분해능, 전자 구조, 주사 투과 전자 현미경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본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차 보정기가 있어서 전자빔을 옹스트롱 단위로 모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옹스트롱 단위로 모은 빔으로 샘플을 스캐닝을 하면서 원자 수준에서 이미징을 하고 이미징을 하면서 투과된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CCD 또는 CMOS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징을 할 수 있고요. 네. 샘플을 투과하면서 전자 에너지를 잃었다고 했죠. 예. 에너지를 잃은 전자들을 이 스펙트로미터가 받아서 잃은 것을 분석을 하면 원소 분석 또는 화학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징도 얻고 화학 분석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비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앞선 HVEM이나 바이오 HVEM과 같이 고전압을 이용해서 전자를 가속시키면 분해능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모노 CS 스템은 저전압에서도 높은 분해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전자총에서 전자빔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네. 이 아래쪽에 단색기 모노크로메이터가 있어서요. 아, 단색기라고 하는군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전자를 에너지를 하나로 좀 걸러주는 건가요? 그렇죠. 에너지대별로 무지개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만큼 이렇게 따서 쓰는 거죠. 최대한 비슷한 에너지의 네. 전자를 좀 내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 예. 내려오는 전자의 에너지대가 단색화된 빔을 사용하면 이 아래쪽에서 전자 에너지 잃은 게 더 정확하겠죠. 내려오는 인풋 자체가 워낙에 상수처럼 돼 있으니까 예. 손실된 에너지를 측정하기가 더 좋아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더 화학적인 정보를 세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렇게 됐군요. 네. 시료는 여기를 통해서 네, 만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여기에 네. 네. 제가 이미 하나 넣어놨는데. 아, 넣어 놓으셨어요? 네네네. 오, 네, 아, 지금 들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 실제 반도체 소자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사 샘플이요? 반도체 오. 소자 샘플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이따 같이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료는 얼마나 작은 시료인가요? 시도에서 보고자 하는 대상은 수 나노미터 급이죠. 왜냐하면 반도체다 보니까 네. 얇은 산화막들은 수나노급이 있고 네. 좀 두꺼운 금속 배선은 수십, 수백 나노미터 단위도 있기 때문에 나노미터 스케일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따 저희가 그걸 볼 때 구조도 볼 수 있고 조성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노 CS 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박사님께 운용에 대한 시연을 부탁드려봤습니다. 와,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과학 쿠키라서 그냥 진짜 해줘. 와, 조절하는 건가요? 전자빔을? 전자빔을 조절하는 거죠. 전자빔을. 네, 예. 전자빔을 조절하는 거죠. 진짜 빛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예. 오, 여기 보시면 은근히 보이시죠? 이렇게. 예, 우와. 지금은 시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는 시료를 움직여서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리액션 주의시네요. 아이폰에 들어간 AP예요. 컴퓨터는 CPU가 중앙 처리 장치죠. 얘는 핸드폰의 중앙 처리 장치죠. 아, 그 애플 실리콘. 그렇죠. 애플 네. 실리콘. 대만의 TSMC 사건. 와, 이렇게 하고. 너무 신기하다. 갑자기 쓱 빔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빔을 저희는 이렇게 네. 스크린에서 보다가 아래에 카메라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카메라로 보내줘야 되니까 이걸 열어서 카메라에 아. 요 지금 본 것을 카메라에다 보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게 방금 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던 거를 보시면 여기 한번 얻어볼까요? 여기 한번 와, 이렇게 해서 얻어보시면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짝짝짝 해서 요게 이제 소재가 되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한데요? 네? 이게 위로 이렇게 지금 저 왼쪽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네. 쪽에 이렇게 핀처럼 축축축 돼 있는 게 그게 핀팻이에요? 그렇죠. 요게 아, 핀팻이죠. 저기에 덮여져 있는 게 메탈이고 그 네. 밑에가 옥사이드고?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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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주민해 주시면 안 돼요? 주민 이걸로 해야죠. 마우스로 주민 다 하는 건데. 아, 와. 아, 이걸로 주민이 된다고요, 또 이제? 이제 현미경이니까. 와. 그래서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와, 쭉쭉 이렇게. 배율이 올라가는 중이군요. 그렇죠. 와, 우와! 이런 거 하시면서 안 신기하세요? 신기하죠. 저 신기해요. 아, 그쵸? 네, 원작을 보면 네. 이거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뭐야, 이게? 아, 진짜 너무 신기해서. 와. 아까 보였던 우와. 핀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있고. 방금 뭔가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해상도가 좋아졌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뭔가 관찰할 곳을 찾고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아, 카메라가 0.03세컨드로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고 라이브로. 그래서 내가 볼 때를 찾았으면 예? 이렇게 찾은 곳에서 이제 캡처를 해야죠. 우리 찰칵. 아, 우리 DSLR에서도 셔터 스피드, 뭐 노출 예.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여기서 조정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신가요? 네. 네, 저도 신기합니다. 우와. 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 저희는 이제 애플 실리콘에 들어있는 핀팻을 봤네요. 이런 걸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거 진짜 이제 만들어지는지 공정이 잘 됐는지 이런 반도체 연구할 때 쓸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이렇게 거죠. 이제 반도체 예. 핀에 이제 실리콘 네. 격자상수가 보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원자처럼 막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와, 잠깐만요. 여기랄까? 여기가 더 예쁜데. 여기 이렇게 우와. 이렇게 격자가 있죠. 이거 보시면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걸 보면 네. 반도체 업계가 놀라운 거죠. 아, 그쵸. 이렇게 이걸 작은 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아니, 이게 보고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공정으로 만든. 공정으로 만든 거니까 이렇게 가려놓고 와. 막 이렇게 밀링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띡띡띡 해서 만들고 나서 진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렇죠. 확인한 거고, 저희는 네, 이렇게. 그렇죠. 진짜 인간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한번 보시죠. 주사 현미경 어떻게 나오시는지. 뭐야, 지금 뭐가 막 이게 이제 깔짝대면서 움직여. 이게 빔 지금 주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빔 주사를 하고 있고 디텍터를 넣어서 이제 예? 이 이미징을 받아야죠. 지금 주사하고 야, 뭐 이렇게 빨리 돼요? 얘는 이제 주사빔이라서 예. 얘는 빔이 위에서 그냥 한 방에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은 고정이고 예. 이렇게 찍으니까 시편을 돌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건 주사빔이니까 네. 이렇게 스캔하던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돌리려고요. 우와, 그러네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film 찍는 거는 논대로 찍혀야 되는데 그렇죠. 스캔 방향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들어가면 이게 뭐죠? 이제 포커스도 맞추고 아, 해야 초점 되고, 조절하는 거예요? 초점도 조절해야 되고. 진짜 미세한 조정이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나노 스케일이니까.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와! 이게 주사 현미경이죠. 우와! 네, 이렇게. 와, 주사가 엄청 빠르네요, 생각보다. 축축축축축 이렇게 되고 있네요. 와. 이제 주사 현미경의 장점은 이게 메탈인데 예? 메탈 아까 메탈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 보면 하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메탈과 이 메탈은 다른 메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탈을 깔기 전에 밑에 이렇게 어드이전 좋게끔 이렇게 다른 메탈을 깔고 이 위에 다른 메탈을 채운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TM 봐서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이 성분을 알고자 하면 이제 일즈나 이제 화학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오! 와! 오 마이 갓. 색깔은 수도 컬러죠?
이렇게 여기를 아, 거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죠. 와. 와. 이런 거리들이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 이것도 나와요? 배선 간 거리가 지금 이게 뭐 558 하나 둘 셋 55 마이크로거든요. 요 사이가. 이게 곧 설계도면 그렇죠. 아닌가요? 이게 설계 도면이죠. 각 라인을 얘네가 어떻게 선폭을 잡아갔는지를 볼 수 있죠. 와. 아니면 핀과 핀 거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아, 핀과 핀 거리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 성분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거 더 사실은 자세하게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조금은 약간 네. 공간 분해능이 좀 넓은 네. 상태로 찍으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해상도가 조금 작은. 요게 카파선이고 여기는 다른 거예요, 사실. 다른 거죠? 사실은 다른 거죠. 다른 거는 뭐, 예. 우와. 텅스텐이네요. 저 근데 나이트로젠도 좀 보이네요, 네. 보이기는. 텅스텐 나이트로젠을 깔았나 봐. 나이트로젠 텅스텐. 지금까지 전자현미경의 간단한 역사와 기초적인 원리,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자현미경 4의 장비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초과학의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장비의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장비 운용 능력도 매우 중요하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뛰어난 연구 능력으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연구기관들과 협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BSI의 독자적인 연구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고 수준의 전자현미경 장비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전자현미경을 통해 지경을 넓혀가는 새로운 미세 구조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또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인류는 어떻게 진일보할 수 있을까요? 그 숨겨진 구조 안에 놀라운 비밀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과학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제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과학적 안목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그리고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후원을 통해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이 멤버십 가입으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